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조항재라고 합니다. 네. 네. 패널 토론하시는 6분이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의 공웅조 기자님. 네. 오늘 제목이 평판 아니겠습니까? KBS가 요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또 평판으로 따지면 1번 방송인데 요즘 얘기까지 좀 곁들여서 좋은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동아대학교 김대경 교수님. 네네. 네. 부경대학교 김무규 교수님. 네네. 동의대학교 김천수 교수님. 네. 공주대학교 배진아 교수님. 네네. 네. 플레인 앤 리의 이상우 소장님. 네네. 네. 플레인 앤 리는 PR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평판 관리 PR, 그래서 맨 마지막 PR. 네. 평판 좀 앞쪽에 있는 분들이 관여가 좀 크신 것 같고, 뒤는 이제 PR의 이상우 소장님. 네.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요 소개시켜드린 대로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대체로 한 5분 정도만 해주십시오. 일단. 네. 그래도 좀 엑기스만 딱 추려서 한 5분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 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패널들도 조금 여기 플로어에서도 한두 분 정도, 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웅조 기자님부터 출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에서 지금 18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는 공웅조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문적 지식이 이제 얕아서 학문적 얘기를 할 재주는 없고,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처한 상황이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이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 입장이 아니라 저희 개인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회사에 이제 본관이 있고, 여의도 본사에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는데, 신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차도 드시고,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 녹화하러 오면 이제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공개로 해서 하는 방송도 보시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근조화환이 많이 배달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근조화환 도네이트 운동을 이제 하셔가지고, 근조화환이 저희 이제 여의도 본사를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적힌 글씨를 보면 너희 거냐, 국민의 방송인데 우리 건데 너희가 왜 방송국을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기자 생활 이후로 처음 본 이런 방식이기도 해서 굉장히 놀라운데, 진작에 이제 평판 관리를 좀 했으면, PR 학교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공영방송의 평판을 좀 이렇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걸 이제 거꾸로 저희 회사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사실 공영방송이라는 게 공기 같은 거라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한 채널도 운영을 하고, 대국방송도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여러 나라 외국어로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좀 이렇게 낯설지 않았나, 체감을 좀 못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뒤늦은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AI를 활용한 그런 이제 언론일 텐데, 기자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인데 그게 이제 한 300명 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익명입니다. 익명인데 거기서 이제 가끔 오고 가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베껴서 기자들이 하는 속된 말로 우라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레인지라고 하는데 제목까지 베껴가지고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목도 안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에 올립니다. 와, 우리가 아무리 페이지 뷰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제목까지 뺏기지 맙시다. 오타까지 그대로 이제 복사되는 걸 보면서 AI가 좀 더 이제 더 사람의 영역을 이제 더 가져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인터넷 언론사들이 이제 담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위기감. 하지만 또 AI를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뜨거운 아메리카노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론사에서 AI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대학교의 김대균 교수님. 네. 저도 그 팩트체크 관련한 부분들하고 저 경험하고 오늘 또 발제하신 분들의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5분 내에 요약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얘기를 나왔고 또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한 미디어 또 생태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작년에 2학기 때 그 언론정보학회에서 이제 정준희 교수님하고 또 조순대 박선희 교수님하고 한 네 분이서 이제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직접 참여하고 그래서 아주 의미있게 또 학생들 재밌게 하고 그런 이제 경험담들을 또 그런 보고서를 했는데 보고서 나오고 나서 한 달 만에 팩트체크 사이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학회에서 만나서 정말 이상한 경험했다. 연구하고 종료하고 보고서 내자마자 주요 사이트가 없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이 팩트체크를 말아먹는 게 아닐까라는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씁쓸하게 뒷풀이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팩트체크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지금 우리 배 기자님 가셨습니다만은 좀 그 하면서 저는 이게 기성 언론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가 앞으로 이런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팩트체크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나 그런 어떤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팩트체크라는 용어 자체가 저널리즘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1인 미디어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디어 전문주의나 이런 부분들 다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오늘 그 교수님 말씀 브랜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신문에 나왔다 그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디 뉴스 봤냐 이런 얘기처럼 이제는 SBS에서 팩트체크한 내용이다, KBS에서 팩트체크했다, MBC 했다라든지 아니면 조선일보라든지 한겨레신문에 했다 이런 기성 언론이 이런 팩트체크 기능을 좀 더 활성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에 기반한 하이 퀄리티 저널리즘 여기에 승부를 걸고 여기에 주요 수단으로 저는 이제 팩트체크를 통해서 정보의 생산 유통 특히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각 언론사들이 이제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저는 기성 언론에 대한 어떤 평판 그리고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유력한 하나의 도구 또는 경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 이제 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약간 우픈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은 전혀 이런 거 모릅니다, 그죠? 제가 MBC의 M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까지 부르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땡땡 막 이거 기말고사 시험에 낸다라고 했는데 문화방송이라는 게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정말입니까 하면서 문화방송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KBS는 또 코리아만 하면 그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종편의 줄임말인데 종편의 전체 종합편집체에만 관심 없습니다. 이게 모른다 학생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죠. 다 네이버 뉴스니까 자기들은. 그리고 이제 종편 중에 요즘 잘 나가는 종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얘기해봐라 이럽니까? 제 눈치를 보면서 KBS. 학생들이 수능이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학생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관심이 없죠. 알 필요도 없고 자기들은 스마트폰은 네이버 포털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저널리즘 뉴스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성미래에 가지고 있는 어떤 채널의 평가, 브랜딩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또 한번 보여주는 또 방증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김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약간 연장해가지고 KBS S가 시스템이잖아요. 왜 시스템인 줄 아세요? 네. 네, 그게 지금 KBS의 현 주소예요. 네. 옛날엔 KBS밖에 없었으니까 방송은. 그러니까 시스템이에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때에 행동하고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겼을 때 행동이 똑같으면은 시스템이라는 걸 C로 고칠 수, 코퍼레이션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죠. 네. 갑자기 그게 조용해졌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셔가지고. 아, 예. 죄송해요. 네. 사회자가 끼면 안 됩니다. 네. 부영대학교 김무기 교수. 네. 입니다. 제가 뭐 저희 전공 분야는 아닌데 제가 그 언론사 주관 맡고 있어서 오늘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미디어 이론 공부하고 있고요. 제 생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김보영 선생님 탈진실 시대 헨리 젠킨스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기자분들 진실을 써야 되시는 분들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탈진실에 대한 얘기는 20세기 말서부터 충분히 이런 인문학 이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네, 더 이상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 특히 프랑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실이 어디 있어? 진실은 뭐 사실 이런 게 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자분들은 글 쓰셔야 되니까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촉발시킨 게 또 디지털 기술 도입 이후에 더 크게 촉발이 됐죠. 옛날에는 이제 글 쓸 때 이렇게 긁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글이 써지면 그게 확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코드화돼 있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뭐 이렇게 쌀, 공기, 물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프랑스 철학자들의 대안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진실된 것이 팩트를 묘사하는 게 진실된 글쓰기가 아니라 글 쓸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 타자 지시 위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글 중에는 자서전이나 에세이 이런 글들이 더 진실한 거죠. 사실은 자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진실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프랑스 철학자의 대안은 그거였습니다. 진실이 확실하다라고 믿어서 쓰는 글보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믿음직하다 이런 그런 결론이었죠. 근데 이제 그 디지털 기술 발전되고 나서 그 기술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쓰실 때 그 SNS에 뭐 자기 사적인 기자분들의 소개도 적고 자기 개인적인 감상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성의 글 이외에.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쪽을 더 많이 확장시키는 게 팩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AI보다는 그쪽의 그 기술 발전을 더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AI를 활용하려면은 알고리즘을 정확히 독자들한테 인지시켜주고 물론 이게 AI로 쓴 글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외에 이제 알고리즘도 공개하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하는 전 과정이 가능할 때 그때 비로소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과 탈진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동의대학교 김천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동의대학교 김천수입니다. 저 평판 관리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사실 뭐 평판이라고 하면 아까 전주현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그 실체적인 어떤 거라기보다는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굉장히 복합적인 구성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 평판과 KBS의 평판은 분명히 다르겠죠.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이.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기업이나 미디어의 평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공정성, 뭐 그런 게 아마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교실에서 가르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공정한 언론이 굉장히 좋은 언론이다라고 어떻게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정말 실제로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정성과 그러면 사람들이 인지하는 평판을 지각된 개념으로서의 평판과 그 공정성도 그러면 지각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미디어 선택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고리즘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주는 이렇게 세상이 됐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공정한 언론이 사람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인식될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그럼 공정한 언론, 그러니까 저희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은 좀 논외로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일반 미디어 기업, 사기업으로서의 미디어 기업을 봤을 때 그럼 그들에게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요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입장이 있고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한 언론은 이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정한 언론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지속 가능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파를 좀 허용하는 건 어떤가? 전파성을 허용해서 조선일보는 우린 이런 거다. 뭐 한겨레는 우린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허용하고 나서 중요한 건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이 언론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주지시켜주는 것이 차라리 그 미디어의 뭐랄까 뭐 지속 가능성을 올려주고 평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평판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됩니다.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매체를 지각하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공정한 언론을 공정하게 좋은 언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파성을 허용한 다음에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광고하고 PR의 차이점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객관적인 과학적인 그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같은 양의 그 신문의 어떤 그런 면적이라면 광고보다 신문 기사가 6배 이상의 설득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걸 어디서 본 적이 오길인가요? 거기서 뭐 옛날에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거는 편향된 언론이다, 전파성이 있는 언론이다라는 걸 주지시켜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타 정보, 기사에 대한 뭐 기자가 누구냐, 매체가 어디냐 이거 떠나서 이 기사 자체의 편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읽기 전에 미리 공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평가성 지수 그걸 이제 고민하고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를 그냥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걸로 어떤 기사가 있을 경우 이 기사가 뭐 예를 들면 친노동자, 친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사들을 레이블링 해가지고 AI가 학습시킨다면 충분히 기사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기사를 어떤 점수 60점, 4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이 기사는 뭐라 그럴까요? 친 기업 기사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옆에는 다른 추천 기사, 이 기사와 다른 점수를 가진 기사를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게 되게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디어 기업의 어떤 정파성이나 어떤 특징이 나올 거고요. 그 기업마다 특징이 생겨지는 거죠. 지상파 방송 말고. 그리고 기자 한 명 한 명도 가능해집니다. 기자 평판도 기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옛날에 블랙리스트라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분석하게 되면 그냥 나옵니다.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이쪽 기사를 썼는지 저쪽 기사를 썼는지 나와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기자, 매체, 기사에 대한 특징들을 미리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지하고 거기서 미리 심리적인 방어막을 치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는 그런 미디어 습관을 한다면 굳이 지상파를 빼놓고요. 미디어 기업에게 공정함을 이용해서 평판 관리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 지주랑 좀 맞는 얘기라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수 교수님은 주로 이제 공정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이 그 편파성 지수를 그렇게 좀 계산해내는 네, 개별 기사 또는 보도자의 얼마나 편파적인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저한테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뭐냐, 또 공정성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공정성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전문성은 사실을 잘 파악해서 그 사실에 기초해서 기사를 작성하는데 기자의 독자가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게 전문성입니다. 네, 그 공정성과 전문성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문이 또는 어떤 방송이 뭐 등등이 공정하다 하는 것은 그 기사가 공정성이라는 전문적 가치를 획득했고 그것이 독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기자가 한다는 것은 자기가 공정한 어떤 그런 스스로 생각한 이념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독자로부터 시청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게 제3자에 의해서 공인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까 얘기한 평판 역사성을 기초한 평판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BC도 이제 그게 평판화됐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첨언을 했고요. 네, 공주대학교의 배진아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 배진아입니다. 저도 역시 공주대 주관으로 있어서 잘 초대가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서 머릿속에 생각이 다 정리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평판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전종욱 교수님이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평판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고 그 마음을 얻어야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사에게 평판이란 건 무엇일까? 만약에 좋은 평판을 만드는 목적이 더 많은 뉴스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면 오히려 좋은 평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평판을 받을수록 더 많은 뉴스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정말 제가 작년에 JTBC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요. 방금 조항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들은 공정성이라는 것을 공정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로 어떻게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 언론사가 아주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규범들, 뭐 복수의 인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팩트를 제대로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범을 제대로 실천하는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공정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JTBC 같은 경우는 공정성, 객관성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신뢰가 높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판이 좋지만
시청률은 낮아지는, 이용자들은 떠나가는 굉장히 그런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고 JTBC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판이라는 것이 언론사에게 있어서의 평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의 평판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2023년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의 그 신뢰도는 거의 바닥에 가깝고 MBC가 신뢰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되었는데 MBC가 정말 공정해서 정말 객관적이어서 정말 좋은 보도를 해서 신뢰도가 1위였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MBC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정말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오히려 앞서 말씀하셨던 압수수색 사건이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이 MBC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정권에 도전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신뢰,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아까 김천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언론사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을만하다, 이 언론사 뉴스는 내가 볼만하다,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 그런 막연한 이미지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MBC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입장이 그럼 이번 정권에선 적어도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MBC의 뉴스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뢰한다라고 문답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평판이라는 개념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일반적인 기업에다가 대입해서 봤을 때는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공적인 활동을 충실히 하고, 공중과 열심히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굉장히 바람직한 활동을 통해서 얻고,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고 그 소비자들과 상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파악했다면, 언론에게 있어서의 평판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아까 이제 편향성 지수 말씀하셨는데요, 더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그래서 더 충성적인 이용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비록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많을지언정 우리 언론사가 더 주목을 받고, 이런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확보라는, 이용자의 확보라는 것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과연 좋은 평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언론사가 좋은 뉴스를 만들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론사들이 평판에 주목하고 그런 평판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야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언론이 정말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규범과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평판 관리라는 개념이 일반 기업이 아닌 언론사회에 적용될 때에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달리해서 다른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평판을 개념 정의하고 평판을 관리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정말 그 기존의 기업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어떤 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네, 역시 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도 좀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 같은 게 이슈 쪽으로 이렇게 약간은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논의하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프레인 앤 리의 여기 평판 PR 두 개인데 PR 쪽에 주로 아마도 그렇게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저 프레인님 이상으로 합니다. 저는 그 프레인 글로벌이라는 이제 PR 컨설팅 회사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이제 업계 쪽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 입장에서 아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뭐 평판 관리, 뭐 PR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제 내분 발표 주신 내용이 사실 이제 좀 끄적끄적해서 왔었는데 그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PR 컨설팅 회사에서 말하는 평판 관리, 뭐 명성 관리라는 부분이 사실 서비스 영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그 특정 기업의 또는 기관의 명성 지수를 보통은 측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번 최초 측정을 한번 하고 그거를 뭐 이얼리, 애뉴얼리 이제 측정을 해가면서 그 명성 지수가 어떻게 뭐 특정 항목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 이런 걸 비교를 해가면서 그거를 부족한 부분과 잘하고 있는 부분을 측정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진단을 하고 뭐 컨설팅을 해서 이제 어떤 걸 더 이제 보완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거를 보통 이제 평판 관리라는 서비스를 할 때 보통 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요런 뭐 기본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내분 발표하신 거에 제가 실무 입장에서 조금 더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용 기자님은 아까 이제 제가 별도로 이제 질문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제가 이제 뭐 기존 뭐 전 회사랑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이제 PA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어페어스를 교수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쪽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보통 기업에 이제 보통 많이 하는 PR이나 광고 쪽, 이제 시장 전략 쪽, 이제 마켓 스트래티지 쪽에서의 접근이라면 PA는 주로 이제 비시장 전략이라고 해서 그 주로 다루는 게 이제 뭐 규제, 미디어, 정부, 국회 관련 뭐 시민단체 쪽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 또는 어떤 특정 기관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PA 컨설팅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볼 때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정부나 국회 쪽의 여론들을 좀 사실 들여다볼 때가 많은데 아까 이제 배 기자님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이제 좀 그 폴리스코어 S라는 부분이 좀 신선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잠깐 뭐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연령대와 성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그 보수 진보 매체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말씀 주셨지만 매체를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서 그냥 보이는 기사를 보고 그냥 클릭해서 거기에 댓글을 달지 이 기사를 뭐 한겨레 경향이 썼네 아니면 조선일보 어디가 썼네를 보고 들어가서 댓글을 쓰지 않는 경향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나한테 내가 반대하는 의견이면 거기에 나쁜 댓글을 그러니까 매체 상관없이 그냥 쓰는 경향들도 꽤 많이 보여서 저희도 분석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오현주 교수님 본뉴스 수용자 인식 관련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좀 사전에 공부 좀 찾아봤을 때는 2020년, 21년 그때 논문 준비하신 내용으로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고. 그 퓨 리서치 센터랑 GFK 커스텀 리서치가 그 2270명 대상으로 2018년에 아메리칸 트렌드 서베이 결과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보식별 능력, 자기 효능감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 공감했었고 다만 이제 그 보식별 자기 효능감이 뉴스 리터러시 향상에 이제 어떻게 좀 그 연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후속 연구에서 조금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그리고 데이터가 2018년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년 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떨지 또 챗 GPT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좀 후속 연구에서 봐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게 미국에서 이제 설문을 진행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떨지 또 한번 좀 설문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김보영 정책위원님 그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발제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뭐 중학교, 초등학교 딸 아이 아빠로서도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미디어 소비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많이 이제 그걸 어떻게 뭐 가르쳐줘야 되나 아니면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육자의 경우, 리터러시 교육자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미디어 이용자 중에 사실은 생산자 쪽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산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 성찰과 질문을 중심으로 리터러시를 함양시키는 거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프레임 글로벌에서 하나 이제 미션을 뭐 불과 한 며칠 전에 받았던 미션 중에 하나가 주니어 이제 프레임에 들어오는 주니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력에 대한 뭐 커리큘럼을 좀 개발해달라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쪽 실무 입장에서 말하는 정보력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제안서나 기획안을 쓸 때 필요한 이제 배경이나 레퍼런스를 찾을 때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매체에서 어떤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서 시간 효율적으로 충분한 좋은 정보를 잘 찾아서 그거를 기획안에 반영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 입장, 컨설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정보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정보력 함양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커리큘럼을 좀 개발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도 사실 이제 미디어랑 디지털 리터러시, 뭐 진짜 가짜 정보의 판별 등 다양한 역량이 좀 사실 필요한 게 실무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디어 소비자도 수동적인 소비자와 능동적인 소비자로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홍 교수님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 잘 들었는데요. 그 이제 미디어의 신뢰가 이제 가장 평판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주셨었고, 저도 봤을 때 이제 그런 언론 프로그램과 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동의하고, 그런 앞으로의 다양한 노력이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할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신뢰도를 높이고 평판 관리 잘해서 지속 가능한 미디어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저도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상반기 동안 계속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좀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는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그 ESG 경영 평가는 이제 이미 사실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ESG 커뮤니케이션 성과 기술이라는 거를 좀 개발을 해서 곧 이제 선을 보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들여볼 때 좀 주목했던 부분이 ESG 경영 이제 기업들이 다 노력해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거를 사실 대내외 공중한테 그럼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을 했나?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수많은 사실 회사나 공사나 정부나 뭐 회사 등이 정작 그 회사의 서비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내외 공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인식조사랑 이제 뭐 설문조사에 기반한 인식조사랑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행동조사, 행동 데이터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같이 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평판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미디어의 평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미디어를 사실 생산해내는 그 뭐 KBS가 될 수 있고 SBS가 될 수 있고 어떤 특정 언론사가 될 수 있지만 그 회사 내부에 언론사 내부에 있는 기자님들을 포함한 내부 공중들, 임직원들의 어떤 그 평판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바라보는 언론사를 바라보는 외부 공중들의 인식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좀 뭔가 평판 관리를 들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PR 회사 입장에서 평판 관리를 할 때 먼저 그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미디어 평판 관리에서는 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말씀이 좀 이게 길어졌는데 좀 저희 생각 정리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서 네 가지 발표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한 패널들은 1차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신 분들, 네, 아까 못 닿았던 얘기나 또 코멘트에 대한 뭐 대응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 4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오현지 교수님. 그런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와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미주리 저널리즘 스쿨을 석사를 가게 됐는데 그 석사는 거기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Learning by Doing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 신문사, 방송사, 라디오 스테이션 다 돌아가면서 리포팅을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2006년이었으니까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방법들을 거기서 배워줍니다. 그래서 배워줄 때는 가가지고 그 사람 이제 기자들이 다 해서 써오면 어떤 쿼테이션 인용했는지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 이제 연락처를 다 받아오게 하죠.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쿼테이션 인용을 한 그 소스들을 다 전화를 해서 이름 맞는지 그럼 이름이 이제 스펠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나이가 맞는지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떤 쿼테이션을 우리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라고 다시 물어봐가지고 그 정보에 다시 소스를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이제 다 수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기자들이 쫙 해오면 보통은 서로 해주기도 하지만 그 기자의 그 다이렉트 버스죠. 그 에디터들이 다 전화를 돌립니다. 특히나 저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기 때문에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은 이게 굉장히 정확하기가 힘들죠. 그럼 이제 저는 이 에디터의 아주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기사는 무조건 에디터가 전화를 막 20번, 30번 다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팩트 체킹이 이루어졌던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방금 김천수 교수님께서도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해당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정보, 기사에 대한 메타 정보를 오히려 내보이면서 그러면은 그 기자, 매체, 기사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과들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2006년도에 어떤 저널리즘 이제 뉴스 밸류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를 배웠을 때는 그 정파성 이런 걸 다 이제 논의로 하고 어떤 우리가 무엇을 커버할 때는 이거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적인 그 의견들이 그래도 이제 30, 30, 30 이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사실 현재 이제 미디어 환경에서 그것이 얼만큼 효력이 있는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미디어다라는 걸 이미 내세우고 그거에 따라 가는 것도 방향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했던 연구 결과와도 닿아 있는 부분이죠. 투명성 있게 어떤 보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볼브가 됐는지 그리고 이 팩트 체킹 했을 때 매뉴얼로 된 건지 아니면 뉴스 보시 이만큼 팩트 체킹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해 나간 건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내놓다 보면 그것이 또 뉴스 리터러시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기자와 에디터들의 어떤 공유된 책임이었어요. 그 내부에서의 팩트 체킹을 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는 말씀하셨지만 배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스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컨트롤이 다 될 수가 없고 이제 큰 언론들은 팩트 체킹 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있는 단계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배 기자님이 말씀한 거는 그 기사로서의 팩트 체킹, 그러니까 팩트 체킹을 한 것을 기사로 내보내는 걸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게 그러면 이 나오는 뉴스 자체는 누가 팩트 체킹 하는가? 물론 이것이 예전에는 내부적으로 기자와 에디터들의 어떤 책임이었지만 그 스콥이 늘어나면 아무리 그 팩트 체킹하는 팀을 따로 내부적으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역부족이면 그 기사에 대한 나오는 언론들이 내놓는 거에 대한 팩트 체킹 과연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이제 물음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배진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업에서의 평판 관리와 언론으로서의 평판 관리가 굉장히 다르다. 그 패러다임이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어쨌든 지금 언론이 직면한 미디어 이제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그러니까 주목 경제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평판 자체와 그
주목경제가 만나면서 이것들이 그 나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갈래가 됐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사람들의 이제 몰입도를 상승시키고 뭐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앞에 어떤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이 평판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네, 김보영 위원님, 네.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뉴스를 볼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라는 말을 하고 이제 거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뭐 사례를 제시하면서 하는데 아까 그래서 김정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조금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편파성 지수를 측정해서 어떤 그 각 언론사의 뭐 어떤 정도의 편파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메타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뉴스 리터러시 능력이 좀 고양되겠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없어져도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미디어 이 평판 관리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고 능력이 나름대로 고양된 시민들은 그러니까 미디어를 볼 때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봉조 기자님도 나오셨는데, 근데 이 공공성이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어떤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액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가는 어떤 미디어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각 매체마다 좀 그런 이 조금 선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좀 아까 그 옆에 계신 그 전종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평판 관리가 돼야 되는 데 있어서 좀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좀 그런 공공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조금 여기에 계신 모든 언론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오늘 또 발제도 마지막으로 해주셨고, 네, 지속 가능한 미디어라는 어떤 면에서 오늘 전체를 흐르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제시해 주신 전종우 교수님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신 내용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아까 MBC가 이제 신뢰도 조사에서 1위였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구분해야 될 게 그 신뢰에는 트러스트가 있고 릴라이블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릴라이블한 거는 항상 이제 정확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MBC 뉴스가 릴라이블하지는 않아요. 근데 트러스트라는 건 우리 정부, 트러스트 제일 많이 쓰는 게 정부 트러스트거든요. 거버먼트 트러스트인데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는 건 우리 정부가 그 내리는 결정 자체가 불합리하지만 국민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트러스트, 그러니까 평판과 브랜딩에서 말하는 트러스트는, 그러니까 신뢰는 트러스트예요. 릴라이블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쪽 왜 TV조선도 신뢰하고 이제 거기 이제 지지자들은 저희 MBC도 신뢰하고 하는 거죠. 그건 릴라이블에 대한 건 사실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KBS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지상파는 규제가 되게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 광고 쪽 이제 리뷰도 많이 했었는데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종편이라면 물론 OTT랑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다 붙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지상파 편을 좀 들어드리면 지상파는 경쟁이 불가능해요. 킹덤 같은 경우에 뭐 대박 콘텐츠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넷플릭스가 한 이유가 작가가 말한 게 그게 막 사람 목 날라가고 막 피 철철 흐르고 인육도 먹어요. 인육도. 그래서 그거를 TV에서 어떻게 방영합니까 그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없이 넷플릭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안 됩니다. 브랜딩이고 평판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KBS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지상파나 방송이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유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스테이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서바이벌 얘기를 한 거니까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가치 창출의 시대거든요. 가치를 창출, 그러니까 대기업에 나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생하는 게 내가 월급이 얼마였고 다 근데 나가면은 지가 가치 창출 못해요. 밸류를 창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이제 이상과 괴리가 돼서 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과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KBS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추신료 그 분리징수 하라 그래요. 하고 그리고 추신료 확 올리면 됩니다.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추신료 올리고 반 증세율 50% 되면은 2배 올리면은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업 광고도 폐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 광고 하면서 공영방송 절대 안 돼요. 이 얘기하면 또 KBS 되게 싫어하실 텐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폐지해야 되고 중요한 게 지금 정부에서 법 바꿔주고 그러니까 단체 산업이니까 법 바꿔주면은 살고 법 바꾸면은 시행령만 바꿔도 지금 망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죠.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빼는 국민이에요, 국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리수거래요. 분리징수하고 시청률 올리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한 트러스트 신뢰 얻고 그래서 국민이 한 50% 이상만 지지해주면 정부가 함부로 못해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규모가 줄 수 있고 뭐 고생하고 뭐 이제 나중에 뭐 월급도 좀 줄 수 있고 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더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KBS를 리브랜딩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그냥 그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사실 경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브랜딩을 해야지 서바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그 전종욱 교수님이 마지막에 조금 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죠?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전북대학의 최영준 교수님. 네. 왜 갑자기 저를 시키십니까? 아니, 멀리서 오셨는데, 저기,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KBS 기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저희 언론학계에서 논의했던 수신료 문제고요. 인상 투표뿐만 아니라 분리징수도 뭐 고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하는데 문제는 KBS 내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단순히 수신료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까지 KBS가 정치 관련해서 정파성을 충분히 띄었었던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갑자기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정말 스스로가 우리가 그렇게 정파적이었나 라는 부분에서 정권에 따라 움직였었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독립성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학계에도 뭐 저기 앞에 계시는 조항조기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했는데 한 번도 관철된 건 없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KBS 정말 그 부분을 원했었던가 하는 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국민한테 선택을 받아야죠. 정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황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건 KBS의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센 얘기가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럼 2023년도 PR학회와 전국 국공립대학교 언론사 협의회 주최 기획 세미나 미디어 평판 관리 PR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서우 회장님, 더블 회장님이 이하 많은 관계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